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업구조조정이라는 얘기를 할게요. 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IMF 때에서 회사가 망하고 흥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산업구조조정의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신상품의 등장, 이게 핵심이에요. 왜 사람들이 열광하죠?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없던 신상품이 경제체제에 들어오면 조정이 벌어집니다. 스마트폰이 없었던 때와 지금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소비 지출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기면, 그리고 통신요금이 사용하는 비중이 생기면 나머지 것들이 줄어야죠. 신상품이 들어오면서 나머지 것들하고의 관계를 싹 조정하는 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결국은 뭐로 연결된다?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산업구조조정 하면은 IMF 때 처음 들어봐서 이걸 공포로 받아들이는데, 산업구조조정이 벌어진다는 건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제가 유입된다. 그래서 이거는 산업구조조정이 벌어진다는 건 이거는 나쁜 현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성장을 위한 뭐가 문제다? 성장통이 문제죠. 근데 성장통을 이게 집중을 하는 게 낫겠어요? 이 성장을 위한 도전에 집중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이쪽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항상 이 산업구조조정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떨어지냐면, 여러분, 패권전쟁을 수반합니다. 패권전쟁을 왜 수반하냐면, 신상품이 등장하면 신상품은 중간재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지 않았던 신자원을 사용을 하게 돼요. 기술이 발달하니 이 자원이 아닌 거에서 자원이 되죠. 자, 봅시다. 1000년 전에 석유는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 붙이면 좋으니까 횃불 대신 쓰고 난방용으로 쓰고 이렇게 석유 나는 데서 이렇게 하지만, 이 석유를 지금같이 활용하는 방법, 엔진이라든지 자동차, 항공기의 연료로 쓰고 전기 발전을 한다든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석유가 자원인 걸 알게 됐죠. 자, 최근에는 뭐가 그래요? 히토류. 자원은 자원인데 그렇게 지금과 같이 각광받지는 않죠. 이 히토류가 각광받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배터리죠. 배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핸드폰도 그렇고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 뭐 풍력, 해상 발전, 기타 등등에서도 이 배터리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히토류가 지금 이 신경제화에 되게 중요한 자원이 되니까 이렇게 떠오르고 있죠. 신상품은 새로운 글로벌 밸류 체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신상품을 제조하기 위한 글로벌 가치 체인, 자원, 기술, 그리고 중간재 생산 체인이 되고, 그다음에 최종 생산물이 나오고, 이 생산물을 둘러싼 생산, 유통, 판매. 그럼 기술과 관련돼서는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R&D죠. R&D는 곧 또 뭐랑 연결돼요? 에듀케이션하고 연결되죠. 자원 같은 게 진짜 전쟁까지 수반을 하죠. 이 모든 거와 관련돼서 두 가지 체계가 작동을 해요. 하나는 무역 체계인 WTO, 이 질서도 재편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안보 체계. 그러니까 패권국을 둘러싼 안보 체계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거는 다시 아주 현실적으로 하면 바닷길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로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로 또 다시 번진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옛날 얘기 하나 해볼게요. 상품이라는 게 보면 후추가 됐든요, 설탕이라든지 뭐 커피가 됐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현지 생산입니다. 설탕을 거기서 사탕수수 빼고 집 갈고 뭐 해서 결정화시키는 것도 현지에서 한 다음에 완성된 설탕을 싣고 오는 거고, 후추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제품이 뭐죠? 면직물입니다. 천은 코튼이죠. 텍스타일은 영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재료인 코튼은 미국, 인도 이런 데서 만들어지죠. 거기서 이렇게 면직물이 이렇게 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면직물이죠. 이 면직물은 누가 만들어요? 노동자가 만들었죠. 코튼은 뭐가 만들었습니까? 노예가 만들었죠.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유럽이 이렇게 있다. 이 노예와 관련해서 여러분 봐야 될 게 있어요. 뭐죠? 노예는 기본적으로 인간 이전에 뭐예요? 상품인 거예요. 근데 상품인데 이 상품은 뭐에 딸려 있는 상품이에요? 중간재에 딸려 있는 하나의 생산 요소죠. 되게 잔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생산 요소예요. 인격이나 이런 거 없이 중간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될 인풋으로 넣어야 될 생산 요소, 상품 노예예요. 그러면 이들의 인간권 자체가 있어요? 없죠. 상품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동을 할 때 제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노동자가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분 그런 거 있어요? 너 들어오면 이름, 너 앞으로 내 이름이 잭슨이니까 너도 잭슨해. 주인의 성을 따서 그냥 잭슨이 돼버리잖아요. 노예 노동에 되게 골 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력 이동에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노예도 상품이니까. 이 노예의 이동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네이션 체계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의 우리가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만들잖아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을 만든 다음에 인간 이동에 있어서 이 우리 사증 체계라는 거 있죠.
그게 이 체계가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노동력 이동에 또 하나의 이슈로 발생을 해요. 자, 다시 옛날 얘기로 갈게요. 이 옛날 얘기를 이해를 해야 다음 편에 우리가 현대를 얘기할 때도 이해가 됩니다. 자, 노예 노동이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노예가 이동을 해서 중간재인 코튼을 만들어서 영국에다 보내고 영국에서 이거를 제품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판매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보면 노예는 어디다 귀속이 되죠? 노예주한테 귀속이 되죠. 노예주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업가죠. 사업가고 이들이 운영한 건 플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플랜테이션 자체가요, 흥망성쇠가 있죠. 코튼을 왕창 사간다. 계속 노예가 유입돼야 되지만 이게 플랜테이션이 꽝 돼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가 끊어져요. 그럼 노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들을 팔거나 죽이거나 뭐 그래야 되잖아요. 이 노예 시장의 노예의 노동 이동이 엄청나게 어떻게 된다? 비효율 극치로 가요.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노예라는 사람들이 되게 순박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뭐가 있냐면 정이라는 게 있어. 정. 노예주와 노예 사이가 우리가 막 잔인하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패밀리가 돼. 노예들은 자기 스스로 딴 데로 이주를 한다라는 거. 이 농장에서 이 농장으로 이동은 가능한데 같은 업종을 할 땐 그나마 다행인데 이 노예가 다른 업종으로 간다. 업종 전환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들이 무쓸모가 된다고. 그러니까는 노예들의 노동시장에서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된다? 노예를 뭐로 만들어야 된다? 노동자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노예가 늙으면 그 노예를 돌봐야 될 책임이 노예주한테 있고 그 노예주가 늙은 노예를 돌보지 않고 죽이면 우리 아저씨 엉클 톰을 죽였어 하고 노예주한테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계제가 있죠. 그러니까 노예는 패밀리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이거로부터 해방이 돼서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 주인님 아니야 나 이제 네 주인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 그러니까 이게 노예 해방이 그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노동자가 되는 것과 함께 도시 빈민이 되죠. 스스로 가족을 만들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노동자가 되는 노동력 공급의 하나의 또 다른 메커니즘. 그 다음에는 미국이 중국이나 한국에서 뭐 사탕수나 이런 거에서 일본에서 이렇게 노동자가 유입될 때는 애시당초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로 유입이 되고 그 노동자들 사이에서 노동시장에서 중국인, 흑인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 미국에서 되게 재밌는 건 아시아계와 아프리카계 사이에서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은 철도 놓고 전기 전봇대 세우고 전기 이렇게 걸 때부터 그때부터 노동시장에서 경쟁은 아시아계와 아프리카계는 오랜 시간 경쟁을 했다. 그런데 이 노동시장에서 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아시아계는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미국 주주사회에 편입이 되는 거로 들어왔고 아프리카계도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저가의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사태가 벌어졌다. 산업구조 조정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업구조, 또 다른 산업구조이 벌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무슨 팀이 생긴다? 창업의 기회가 생기고 자기의 노동력을 저가의 노동력에서 고가의 노동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시아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철도를 깔고 전봇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광산에서 캐고 뭐 이런 식의 허드렛 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전기가 나오고 자동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유통업이 발달을 하고 미국에서 벌어진 산업구조 조정에 계속 이걸 타면서 아시아계는 성장했고 흑인들은 그만큼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이거는 국내 내부에서도 발생하는 일이다.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항상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고 이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기회가 열려있지 않은 나라는 어느 순간 산업구조 조정에서 계속 이렇게 타지 못하고 이렇게 된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된다? 제로섬 사회가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계급이 굳어지고 이 계급이 굳어지고 정체된 사회는 남아메리카한테 미안하지만 남미화가 된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에 편승을 못한 식민지 국가였는데 처음으로 이거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을 아주 빠르게 선진국들을 따라잡고 90년대 3차 산업혁명도 따라잡았다. 그런데 지금 1차, 2차, 3차 산업을 다 골고루 갖춘 산업국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다 제로섬으로 가고 계급화가 되는 나라에 빠지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는 완전히 젬병이다.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으로 갈 때는 패권국이 미국이 됐고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갈 때는 패권국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갈 때는 중국이 도전자로 올라오면서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또 외교적으로도 삽질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노동시장 변화, R&D, 그리고 패권에 있어서 외교 이런 모든 문제를 던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와 기타 등등이 선진국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여기까지 왔었던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따라왔다 싶었는데 미래로 도약하는 것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좌절하고 있다.
번외 PS로 얘기를 하면 노예제가 폐지된 다음에 아프리카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는데 아프리카가 이렇게 노예제를 할 때 이 노예제를 할 때 노예 사냥을 백인들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돼. 노예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노예 상인들이 있었고 이 노예 상인들은 아프리카의 귀족들이 주로 고용을 하거나 관리하고 있었고 이 노예 상인들이 자기네들 부족이 아닌 타자화되어 있는 흑인이 다른 흑인을 잡아다가 유럽에다 내다 팔았어요. 풍토병도 있고 모두 그런데 부족민 마을 들어가서 백인들이 직접 사냥을 했다? 아니죠. 노예 시장이 있는 거에 이들이 공급처를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유럽인들이 잘못이다. 그러면 유럽에서 노예제가 폐지됐으면 아프리카는 평화가 오느냐? 아니에요. 노예 공급 과잉 상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노예 값이 똥값이 됩니다. 노예 돈 공급 과잉이 벌어져가지고 노예 잡던 사람은 노예를 계속 잡는데 노예를 팔 수가 없으니까 노예가 아프리카에서 과잉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사실상의 화폐처럼 돼버립니다. 총 몇 자루에 노예가 화폐처럼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 이 아프리카 내부의 민족 갈등이라든지 부족 갈등이 극심해지는 난장판이 벌어지죠. 이게 과연 다 서구의 잘못인지 당신들한테 줄 게 노예밖에 없는데요 라고 이들을 상품화했었던 이 내부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서양 놈들 무지하게 나쁜 놈들 이렇게 패러다임으로 보면 인간의 진실을 볼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직시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말 문제가 언더도그마라는 거거든요. 약자를 돕는 게 선이지 약자가 선한 건 아닙니다. 약한 건 선이 아니고요. 그리고 징징거리는 건 지 인생 망치고 나라 망치는 지름길이 이 징징이다. 다음에 이 얘기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죠.